자, 한 주간 있었던 경제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유재산 부정하나 민주당에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민간 임대를 주고 나서 이제 매도를 할 때 매도가를 뭐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임차인한테 우선 팔아라 이런 약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뭐야 뭐 갑자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했지? 라고 생각하고 그 법안 발의된 내용을 봤거든요. 발의된 내용을 보니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그냥 그 개인 있죠. 개인이 임대사업자를 한 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 보면은 임차인 협의체들이 선정한 뭐 감정평가사의 매매 가격하고 그다음에 그 매도자가 선정한 감평사가 뽑은 가격하고 뭐 거기에 평균을 내 가지고 그걸로 뭐 임차인한테 먼저 팔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협의체가 왜 있지? 뭐 이런 얘기를 보다가 보니까 이거 그 기업이 민간 임대하는 거 그건가 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거 뭔가 좀 그게 아니다. 이거 좀 개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안을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그 민간 임대하는 거 있잖아요. 기업에서 지어가지고 원래 분양을 하려다가 민간 임대로 돌려서 뭐 10년씩 임대 주고 나중에 분양 전환할 때 그때 분양 전환할 때 이제 시세대로 막 비싸게 팔면 거기 거주했던 그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뭐 좀 억울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매수 우선권을 줘라. 그리고 가격도 너무 높게 할 수 없도록 비싸게 부르는 매도자와 최대한 싸게 사고 싶은 매수자의 2분의 1로 거래하면 좋지 않겠니? 정도의 법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안 돼서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많잖아요, 지금. 근데 이 철회된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런 법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민간 임대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은 나한테 줘야 되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죠. 임대는 임대대로 산 거고 매수는 매수대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나한테 싸게 줘라는 그거는 또 이제 공급을 하는 사람한테는 좀 페널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파트 공급 부족하다. 지금 뭔가 좀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공급자한테 규제하고 계속 그 세입자나 아니면 뭐 매수자한테 이득을 주는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공급이 더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요것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서 과거 한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뭐 무제한 전세를 갱신하겠다라고 하다가 바로 철회했죠. 거기다가 뭐 10년 뭐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뭐 당론이 아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급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 공급자한테 좀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삐걱삐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임차인을 계속 좀 도와줘야 된다. 이쪽으로 입법이 됐다가 그거는 아니다. 오해다 하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다시 하더라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 사업이라는 그러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너는 조금 싸게 팔아 라는 식으로 하면은 가뜩이나 부족한 이 공급 시장에서 더 공급이 안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지금 할 거는 절대 아니라고 좀 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역풍 때문에 지금 강남은 계속 가고 있고 과천에서 지금 신고가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천은 어쨌든 지금 신축도 많고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강남 접근성도 좋고 뭐 좋은 동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과천 쪽에서 이제 신고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도 지금 조금씩 풍선 효과가 뭐 강력하진 않지만 약간 일어나고는 있어요.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요 수요가 당연히 강남 3구랑 용산에 비싼 집들이 많으니까 그거 살려고 하시는데 이거 좀 가만 보니까 이거 지금 9월까지 막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9월 사이에 집값이 또 올라간다면 그러면 우선 다른 거라도 사놓고 나중에 뭐 갈아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지금 약간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다른 지역들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뭐 동작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성동, 뭐 강동 이런 데들로 지금 조금 가고 있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물론 지금 대선 완전 시즌 직전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언론이 다 그쪽을 포커싱을 하고 있어서 뭐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풍선 효과가 작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강남은 원래도 당연히 지방 사람들만 강남 사는 게 아니니까 실거주 어차피 다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천은 요즘에 뭐 신축들이 많으니까 이 신축에 살기 좋은 강남 접근성 좋은 동네 생각해보면은 과천 말고 다른 곳들도 잘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자, 정치권이 주택 공급을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공약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다주택 규제를 좀 하면서 용적률도 좀 풀어줘야 결국에 공급자 친화적으로 해야지만 공급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공급이 시작이 돼야지만 누가 분양을 받아서 전세도 주고 월세도 주고 막 아니면 실거주도 하고 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뭔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뭐 후보가 공식적으로 뭔가 지금 선거 운동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좀 약간 미덥지 않나. 좀 못 믿어온 느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주요 대선 후보의 어떤 공약들을 보면은 GTX를 이제 둘 다 강조하고 있죠. 거기다 이제 김문수 후보는 뭐 GTX의 아버지잖아요. 자기가 이제 주장한 걸 가지고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급행 이 철도를 주요 공약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전국에 GTX를 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경기도지사부터 해서 GTX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지난 대선 후보 때도 그렇고 GTX를 다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 인프라 SOC를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건설업도 좀 살리고 워낙 지금 GDP를 건설업이 많이 까먹고 있어요. 그 성장률을. 그러다 보니 이쪽도 살릴 겸 해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번에 가덕도를 이제 부산에서 수건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대건설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여기에 공사가 엄청 난공사거든요. 이 수심이 깊은 섬에다가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활주로를 만드는 거니까 활주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강도도 되게 강력해야 되고 절대 뭐 어떤 침하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착륙할 때마다 이제 충격도 큰데 이런 토목 공사를 한다? 이 쉬운 공사가 절대 아닙니다. 뭐 하려면 하겠죠. 근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이 돈은 돈대로 좀 아끼면서 거기다가 공기도 좀 짧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이제 현대건설이 막 이래저래 막 해봤는데 이 컨소시엄이니까 뭐 다른 대운이 뭐니 다 같이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요. 해가지고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항이 사실상 이제 무산됐는데 다시 또 뭐 재입찰하고 하면은 할까? 이거 솔직히 좀 쉽지 않은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정권이 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뭐 무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더라도 뭔가 다른 뭐 예산을 뭐 더 배정한다든지 뭔가 좀 설계를 좀 바꿔야 된다든지 하여간 지금 조금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답이 잘 안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월에 DSR 3단계 윤곽 나온다. 거래 주춤에도 강남 집값은 굳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DSR 3단계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거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별 차이가 없고요. 대출 한도가 별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2단계 때보다 3단계에 적용되면서 대출이 조금 더 나올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3단계를 가지고 계속 뭔가 이게 뭐 큰 거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기형과 뭐 변동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잡으셔서 그렇고 지금 실제로 대출 받으려고 해보신 분들은 3단계 별 의미 없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이건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자, 서울 은평구로 노원마저 5구 타입인데 분양가가 10억 아래가 실종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공사비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냥 아파트 짓는 것 자체 비용에다가 땅값을 합치면 서울 안쪽에서 이 뭐 10억에 분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여기가 뭐 얼마였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10억이 말이 됩니까 하시는데 이거는 새로 지으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건설사를 차려서 지으라고 해도 이 이하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 땅값이 워낙 커가지고요. 이 아파트 분양가는 토지 가격에다가 공사비까지 있는 건데 공사비만 올랐다고 이거 뭐 깎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토지 가격이 상당히 또 지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 안쪽에서 싼 분양가를 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자, 늙어가는 서울 아파트 25%가 준공 30년 넘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는 낡았죠.
그리고 신축은 이제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안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신축을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낡은 아파트가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그래 돈 조금 더 주더라도 신축 가서 살아야지 라는 수요가 없지 않겠죠. 그러니까 또 분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일 수밖에 없는 거고, 분양이 많이 되고 신축으로 많이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이 되려면 가격이 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지만 사업성이 나오는 거니까 워낙 낡아져서 가격이 계속 빠질 거야가 아니라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가격이 올라서 사업성이 나올 때까지, 신축 사업성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물가를 반영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경쟁 입찰 기피하는 재건축 수주시장 분담금 부담이 커졌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도 돈이 막 엄청 남으면 막 공격적으로 하겠죠. 근데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사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조합 입장에서는 건설사들이 좀 손해를 볼 각오를 하더라도 막 경쟁 입찰을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어도 리스크가 너무 큰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경쟁 입찰이 잘 안 붙어요. 강남에 괜찮은 그런 입지여도 경쟁 입찰이 요즘 잘 안 됩니다. 진짜 좋은 막 최고 좋은 입지 정도들만 지금 경쟁이 붙지, 웬만하면은 거의 뭐 한두 회사 정도 와가지고 조합에서 오히려 뭐 이거를 좀 반려하고 뭐 몇 번 하다가 수의 계약까지 가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도 딱히 이게 매력적인 상황이 아닌데, 근데 이거를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셔가지고 건설사들이 여전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왜 안 짓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쩔 수 없다, 오피스텔이라도 가자, 감당 안 되는 집값에 대체제로 뜬다는데 라는 얘기들도 뭐 요즘에 나오곤 있는데,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오피스텔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서울의 오피스텔 중에는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도 좀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유튜브 판에서는 뭐 권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뭐 투자에 좀 감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기도 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 어쨌든 지금 주택수에도 막 포함되고 막 여러 가지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아파트보다도 더 규제가 많아요. 별로 아파트보다 더 좋은 상품이 아닌데, 근데 이 오피스텔 규제가 만약에 풀리면 지금 오피스텔 가지고 있거나 지금 사신 분들한테는 저점 매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좀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수익성 때문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풀 건데라고 약간 선제적으로 조금 먼저 가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철도계획 파기는 주민 기만이다. 걸기 나서는 위례 주민들. 그러니까 위례 주민들이 진짜 억울하거든요. 여기는 진짜 예전에 여기에 지금 지하철이 한 2개 들어가는 거죠. 트램에다가 해서 막 한 3개 들어간다고 해서 가지고 이거 막 분양받고 했던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뭐 이래저래 다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트램 하나 지금 되고 있는 상태. 근데 이거를 최초 분양할 때 분양가에 다 녹여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결국에 사업성 안 나온다고 또 진행이 안 되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 뭐 GTX 들어올 거예요, 지하철 들어올 거예요라고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분양하고 나서 안 지어줘.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청라에서도 그랬고 이제 위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 이게 3기 신도시도 보면은 다 GTX니 뭐 이렇게 지하철 연장이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다 지구 지정을 한 게 많거든요. 근데 2기 신도시의 어떤 그 과거 역사를 보면은 우리 동네에 지하철 들어올 거예요라고 하고 분양한 게 엄청 많았어요. 뭐 옥정도 그렇고 막 이런 데들 해놓고 결국에 또 이제 지하철은 막 하세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분양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3기 때는 지하철 놓고 분양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에 뭐 진행되는 거 없죠. 정부 말만 듣고 이렇게 분양받는 게 항상 리스크가 또 있다. 이런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집값 칠가 이창용 총재가 양적 완화 언급한 거에 대해서 이거 좀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또 기사도 있는데, 지난주였나요? 이제 이창용 총재 요 분이 이제 다른 데서 어떤 뭐 기자 간담회 같은 걸 하다가 우리나라도 좀 장기적으로는 좀 양적 완화 같은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 제로 금리까지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는 갈 수가 없으니까 양적 완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약간 그런 멘트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뭐지? 이거 우리 제로금리 가나?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되니까 야,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고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도 고민을 미리 해놔야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대응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라고 이제 진화를 좀 하신 겁니다. 뭐 이게 맞는 말이든 아니면 시장이 해석하는 게 맞는 말이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확실한 거는 지금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명확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관계자들은 없어요. 샤시 가구도 안 팔린다. 건설 침체에 후방 산업도 보릿고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건설이라는 거, 특히 정확하게는 거래가 많아져야 그 거래 때문에 실거주자들도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해야 뭐 도배 장판도 깔고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가구도 바꾸고 뭐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침대 같은 거 한번 사시면은 뭐 2년, 4년마다 바꾸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뭐 한 8년, 10년 막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낡아져. 가구가 다 낡아지고 뭐 식탁도 조금 바꾸고 싶고 막 이러는데 보통 주부분들이 어떤 마음이죠? 이사 가면 바꾸자. 이사 가는 순간 대부분 더 집이 뭐 넓어지거나 뭐 연식이 조금 더 좋아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집에는 어울리는 가구인데 이사 가면은 영 이제 보기 흉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구를 이제 자연스럽게 좀 바꿉니다. 가전도 바꾸고 냉장고가 잘 안 고장 나잖아요. TV도 생각보다 오래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바꾸고 그냥 쓰시다가 새로 이사 갈 때 뭐 분양받은 집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신축은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제 옛날 가구 이제 막 꼴배기 싫거든. 특히 이제 소파 같은 거 막 바꾸고 싶잖아요. 거기다 아이들도 커가지고 만약에 막 분가를 하면은 더더욱 가구를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막 2차, 3차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산업이 바로 이 건설업인데 이 건설업이 지금 앞단에서 붕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거래가 안 되고 있죠. 이 서울에 몇 개만 지금 계속 거래가 되지 사실 거래량 자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거기다 이제 지방은 더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인접된 산업으로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GDP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거에 상당수가 건설업 쪽에서 너무 많은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건설업 살리겠다라는 거는 아마 바로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월세 산다. 전세값 뛰고 입주 물량 준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아파트가 전세값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5월 달 금리도 인하될 걸로 지금 다들 보고 있고 하반기에 한두 번, 뭐 두세 번 정도 금리 인하가 더 예정되어 있다면 어쨌든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는 수도권 쪽에서는 전세 상승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은 수요가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는 좀 상승하겠죠. 뭐 공급이 좀 적은 동네들은. 근데 지금 공급이 많은 지역도 있지만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급이 많고 미분양이 넘치는 건 아니거든요. 미분양이 없는 동네들도 많아요. 공급이 부족한 곳들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지방 도시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전세나 월세가 더 튈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이제 약간 하반기 내년 초에 투자의 어떤 뭐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지방을 뭐 이렇게 뭐 풀어주거나 다주택 규제를 뭐 풀거나 그런 게 없다면은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정책 호재의 고공행진 세종이 뭐 1% 올랐다.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세종은 진짜 완전 정치 테마주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세종시 자체의 공급도 끊겼지만 어쨌든 지금 세종시는 조금 기대감으로 가는 거라 이거는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치 평론 쪽에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억에 내 집 마련하자. 너도 나도 우르르 몰린 아파트.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지방의 소형 구축 아파트를 사러 가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요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작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작은 돈을 넣어가지고 조금 먹고 나올게요. 제가 먼저 들어갔다 먼저 나오면 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